여의도 인싸 하태경의 정치 인사이드. 네, 여의도의 정치인싸 하태경의 정치인사이드.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매달 월간으로 모셔서 여의도 정치의 뜨거운 현안들 매서운 야당의 눈으로 예리한 하태경 의원의 시각과 말로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하태경의 정치인사이드.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예.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셨습니다. 예. 채널도 유튜브 채널이고 의미하는 게 좀 많습니다. 예. 시기나 뭐 이런 거는 어떻게? 시기에 좀 엄중함을 고려를 많이 했습니다. 예. 비대면이 좀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 있고 또 이제 유튜브로 하게 되면 이제 자막이라든지 강조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더 추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들한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평면적으로 보이는 게 입체적으로 보일 수 있게 메시지 소통에 좀 더 좋겠다 하는 판단도 했습니다. 돈 쓸 궁리하는 대통령 말고 돈 벌 궁리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이거는 누군가를 겨냥하시고 하시는 말씀 같은데. 예, 뭐 뻔하죠. 지금 이제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저성장은 불가피하다, 당연하다. 그래서 나눠주는 것 중심으로 생각해야 된다. 나눠주는 것 중심으로 생각해야 된다. 그거는 돈 쓰는 거잖아요. 성장 체념론. 그러니까 그게 너무 팽배해 있어서. 성장은 이미 끝났다. 성장은 끝났다. 저는 왜 이게 당연시 되는지 모르겠어요.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왜냐하면 다른 나라 봐도 지금 우리보다도 더 선진국이 1인당 GDP가 더 높은 나라가 성장률이 더 높아요. 그러면 당연한 게 아니잖아요. 그럼 리더가 성장하는 게 쓰는 것보다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더 어려운 거 아니에요. 뭐 그렇죠. 있는 돈을 쓰는 것보다는 새로 버는 게 어렵잖아요. 그러면 더 어려운 것에 도전하는 리더가 주목받고 관심받아야지. 우리 사회 기본 담론이 전부 다 어떻게 쓰느냐. 기본소득, 안심소득 이런 데 집중되어 있는 거 저는 이거 답하고 싶다. 너무 복지 쪽으로만 치우쳐졌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파이가 커야 나눌 수 있는 복지가, 지금 복지는 당연한 거거든요. 여기 부정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더 큰 복지를 할 거냐. 그럼 더 큰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파이가 무조건 커져야 된다. 그렇죠. 파이 키울 생각은 없고 계획도 없고 더 큰 복지만 하자. 그게 말이 됩니까? 현실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파이를 키우기 위해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분위기는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로지 성장을 위해서 나의 모든 임기를 매진하겠다 하는 선언만으로도, 그리고 성장을 중시하고 일자리를 중시하고, 그리고 기업에 대해서도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나라 대기업이 거의 적폐처럼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근데 국민 인식이 뭐 부정부패,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뭐 철거 현장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뭐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조금. 그렇죠. 근데 정치인도 부정적인 면이 있고 긍정적인 면이 있거든요. 부패 정치인이 있다고 정치 다 없애겠다 할 수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대기업은 특히 세계 경쟁에서 살아남은 대기업들은 혁신했기 때문에 살아남았어요. 대기업이 혁신 기업이에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삼성이 스마트폰 세계 석권할 거라고 누가 생각해서 노키아, 에릭슨, 제가 한참 10년 전에 20년 전에 잘 나가던 기업들 다 망했어요. 저도 에릭슨 봤어요. 그때 노키아, 에릭슨이었어요. 맞습니다. 근데 삼성 스마트폰이 세계를 휩쓸었어요. 혁신했기 때문에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세계로 뻗어나가는 노하우가 있고 그러면 우리 제조업이 지금 잘 나가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한국의 지금 K 경제잖아요. 그 K 무슨 방역 이런 시대다. 그럼 K 산업 기지를 전 세계의 경제 영토를 만드는 이런 생각을 왜 못하냐는 거죠. 경제 영토를 만드는. 하지만 그러면서 우리가 항상 이제 고민했던 게 국내 일자리가 줄어들고 빈부격차는 계속 커지고 파이도 커졌는데 파이의 대부분이 기업과 소수의 정말 부자들에게만 집중되고 이게 이제 고민이었지 않습니까? 모든 그게 선진국에. 더 심화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분배만 강조하는 정부에서는 그게 더 심화될 수밖에 없어요. 예. 왜냐하면
없는 파일을 예. 있는 사람이 가져가니까 더 적게 가져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 박정희 정부 때요 가장 평등했어요. 이 사람들 생각이 인식이 바뀌어야 되는데 박정희 정부 때 가장 고성장 때 예. 더 나은 평등이 이루어졌습니다. 전두환 정부 때가 예. 전두환 정부 때 굉장히 성장을 많이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성장을 많이 하고 나서 불평등이 완화됐어요. 그럼 박정희 정부 때의 고성장을 할 수 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시는? 그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한 예. 박정희 때 연 7, 8% 했잖아요. 예. 저는 한 4, 5%까지 할 수 있다. 4%까지 할 수 예, 있다. OECD 국가에 지금 한 2%를 당연한 것으로 절망하는 체념하는 이런 분위기에는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 네, 4%까지 하기 위해서 기업들의 어떤 규제 완화랄지 이런 것들이 필수적이다 이런. 그것도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고 특히 예. 저는 진출 경제, K 경제 세계 곳곳에 나가는 우리나라 산업 기지를 만들어서 예. 우리나라 경제 영토를 확장하는 이런 고민을 좀 해야 된다 대통령이. 그러니까 대통령이 전 세계를 누비면서 예. 어떻게 보면 김우중 같은 분 있잖아요. 세계는 넓고 할 일이 많다. 그분은 실패했지만 성공한 김우중식 대통령이 나와야 된다. 아니 근데 이제 저는 약간 경제를 같이 고민하는 입장에서는 국내 일자리에 관한 그러면 고민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국내는 고부가 가치로 가는 거죠. 국내는 지금 우리가 2050 탄소 중립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조업 시대는 사실 끝나갑니다. 그럼 이 제조업을 죽일 거냐? 예를 들어 한 예가요. 인도네시아가 섬이 많아가지고 배가 굉장히 중요한데 조선업 기술이 없어요. 그러면 인도네시아의 한 지역을 우리가 조선업 단지로 협력 기업들 같이 갈 수 있잖아요. 거기를 K 산업단지, K 조선업단지, 조선업 기지로 부품 협력업체랑 같이 가서 그리고 뭐 K 문화타운, K 우리 학교 이런 식으로 지금 발전하고 있는 나라에 가면 그 나라도 좋고 우리는 조선업에 대해서 핵심 R&D 기술, 디자인 기술 이런 걸로 특화해서 마치 애플이 미국에서 제조 안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하지만 최고의 지금 주가 그리고 고부가치 산업으로 지금 커가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국내는 그런 식으로 하면 좋은 일자리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죠. 그 공약으로 검찰총장 국민직선제를 도입하고 법무부는 폐지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좀 뭐 과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던데 이제 핵심적인 문제가 뭐냐면 권력이 검찰을 장악해서 정권 때마다 검찰하고 권력이 부딪힙니다. 사실 뭐 박근혜 정부 때도 최동욱 검찰총장 사태가 있었잖아요. 지금은 더 심하고 그러면 이 권력이 검찰을 흔드는 거를 어떻게 막느냐 이러지 않으면 다음 정부에 또 문제가 생긴다. 근본적인 방법이 뭐냐. 대통령이 임명권을 쥐고 있는 상태에서 그게 가능하냐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임명권을 국민한테 돌려주는 것이 근본적인 방법이라는 거죠. 임명권을?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무슨 인사위원회 만들어 봐야 인사위원들 임명하는 사람이 또 청와대하고 집권 여당이잖아요. 그럼 국민이 투표를 하는 겁니까? 그게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처럼 이제 주 검찰총장 뭐 투표를 하거든요. 그렇죠. 판사도 투표하고. 그러니까 주 헌법이 있잖아요. 미국은 연방제니까.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한번 시작해 보자는 거죠. KBS도 투표로 하는 건 어떻겠습니까? KBS 사장님? KBS 사장요. 국민 투표로. 왜 다양한 안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우리가 대통령 직선제 처음 할 때도요. 직선제에 대한 그 반감이 심했어요. 그래서 국론이 분열되고 국민들끼리 싸움하고 부작용이 있다. 근데 직선제 성공했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지금 검찰이 가장 문제되니까 검찰총장부터 국민직선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러면 어쨌든 대통령이 장악한 집권 여당이 장악한 검찰 얘기는 더 이상 안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정부의 가장 중요한 부처 중에 하나인 법무부를 폐지하는 거는 조금. 그러니까 법무부가 중요한 이유가 법 집행을 공정하게 하라는 거잖아요. 그게 실제로는 검찰하고 법원이에요. 근데 법무부 업무 중에 검찰 감독 임무가 몇 프로 되는지 아세요? 몇 프로나? 90% 돼요. 나머지는 교도소 관리하고
출입국 관리 정도예요. 어떤 행정 기능 정도다. 그렇죠. 예. 그거를 부처로 그러니까 검찰이 독립이 되면 법무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국 추미애 같은 장관 더 이상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공약 중에 현행 17개 시도 체제를 폐지하고 광역 단위 메가시티를 육성하는 행정구역 개편을 단행하겠다. 이거는 아마도 그 과거에 나왔던 무슨 영호남 메가시티 중간에 만들어버리고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하고 좀 비슷한 건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 기본 문제의식이 뭐냐면 예. 도시가 이제 미래 도시로 가야 됩니다. 예. 미래 도시가 뭐냐면 스마트 도시예요. 예. 자율주행차가 다니고. 예. 그러면 자율주행차만 예를 들면 도로에 다 칩을 깔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죠? 칩을 깔아야 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투자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요.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메가시티 한 500만, 1000만 여기는 인프라가 잘 깔리고 그러니까 주중 도시 그렇습니다. 일하고 거주를 하는 업무랑 거주를 하는 주중 도시하고 나머지는 쌀 생산하겠죠. 휴양을 하는 예. 농업도요. 이제 농업 벤처가 돼가지고 기업화됩니다. 예. 쌀 공장이 생기고 예. 이런 방향으로 가고 나머지는 휴양하고 여가를 즐기고 이런 식으로 그 미래형 스마트 도시와 여가 그 외곽 이런 식으로 재편해야지만 예. 국가 경쟁력이 있어요. 예. 그래서 메가 스마트 도시 중심으로 이 전국의 행정 체제를 바꿔야 된다. 예. 그게 미래형 도시, 미래형 국가고 지금 17도 시도 이거 조선시대 체제예요. 그때 나온 걸 그냥 물려받은 거예요. 예. 일제 때 왔고. 예. 그래서 21세기 미래형 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IT 인프라를 집중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되고 예. 특정 지역에 그러려면 메가시티 중심으로 재편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준석 그 당대표 젊은 당대표 체제가 출범한 이후에 사실은 의원님도 이제 조사에서 5위까지 야권 같은 경우에 다코스로 떠오르고 있고 민주당도 박용진 의원 지지율이 좀 올랐어요. 이런 추세가 어떤 뭐 트렌드처럼 시대적인 흐름처럼 이렇게 계속 되리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저는 이제 이준석 현상은 이제 한마디로 하면 이제 시대 교체예요. 사실 저하고 뭐 어떻게 보면 동지인데. 네, 자타공인 이준석 직계. 네, 그렇죠. 예. 제가 뭐 이준석 계라고 예. 원래는 뭐 이건 농담 진담 반으로 원래 예. 이준석 대표가 하태경계였는데 예. 지금 이준석 대표가 시대의 변화의 심볼이 되어 있으니까. 예. 이게 시대 교체를 한 4년 전부터 같이 추진해 왔고 예. 지금 그게 현실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20세기 지금 우리 21세기 살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분 20세기 정치를 하고 있어요. 20세기 국가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21세기 기준으로 대한민국을 재편하라 하는 게 시대의 명령이고 예. 그 세력으로 2030이 지금 일어난 겁니다. 일어난 것이고 그럼 저는 그리고 이준석 대표는 왜 이걸 빨리 캐치를 했냐. 예. 2030과 끊임없이 그리고 아주 밀도 깊게 소통하는 정치를 4년 전부터 해온 겁니다. 예. 그래서 빨리 시대의 변화를 체득한 것이고 예. 그게 이제 이준석 현상으로 여기 집중적으로 폭발한 거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윤석열 전 총장은 시대의 변화에 맞게 지금 정치를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간복의 정치라는 것도 사실은 과거의 정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정은 당연한 거잖아요. 예. 그럼 20세기 정치에서 당연히 했어야 될 겁니다. 당연히 했어야 될 건데 못 해가지고 특히 문재인 정부 586 기득권 집단화 돼가지고 권력 586이 예. 이제 근데 이건 공정은 20세기의 가치죠. 예. 기본 가치죠. 그러니까 21세기에서는 공기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저는 윤석열 총장에게도 21세기의 시대 정신이 뭔지 좀 더 깊이 있게 공정은 기본 베이스고 네. 누구나 다 이야기하는 거고 예. 누구나 다 이야기하는 건 특별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과 자기의 비전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입당은 언제나 해야 된다고 보세요? 근데 제가 볼 때 큰 쟁점 아닌 것 같은데요. 이제는. 그러니까 예. 보면 뭐 한 8월 전에 입당할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8월 전에. 예, 예.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좀 모호하다 너무 자신감이 없는 것 같다. 모호하다는 건 어떤 부분에서 화법이 뭐 뚜렷하지 않고 좀 이렇게
추상적으로 하거나 비유적으로 하거나 정치하는 분이 그러니까 국민들이 잘 못 알아듣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화법이 과거에 8, 90년대 정치인들 화법하고 좀 비슷해서. 그리고 이제 뭐 이런 이야기 하지만 안철수 대표가 사실은 윤석열 1기거든요. 안철수 신들이 확 떠졌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점점 이제 저물었던 이유가 그런 모호한 합법 때문에 그래요. 국민과 제대로 소통을 하지 않고 선문 다 받으시 그리고 나중에 또 피해 나가려고 하고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실패했는데 그런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랍니다. 8월 전에는 들어올 것 같다. 그렇게 이제 보시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경쟁자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선 주자로서 나서셨기 때문에 국민의당과의 합당은 어떻게 진행되는 그러니까 겁니까? 제가 이제 안철수 대표가 약속한 대로 그냥 하면 되는데 지난 서울시장 선거 때 뭐라 그랬냐면은 더 큰 2번이 되겠다. 야권 대통합하자. 지분 요구 안 한다. 이거 실천하면 그냥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거 그대로 실천하면 그러니까 조건 없이 신속하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때 바로 합당하자 그랬어요. 그래놓고 또 최근에 말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원 당규에 중도 실용을 넣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당명을 좀 변경을 하는 것도 고려를 해보자. 그게 이제 어제 이철규 의원의 기득권을 내려놔라. 그러니까 그렇죠. 조건 없이 하자 그래놓고 지금 또 조건을 달고 이러니까 이제 정치 피로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와야 된다. 과거에 말했던 것처럼. 그렇죠. 그냥 과감하게. 저는 안철수 대표가 타이밍을 하면 또 놓친 게 이번에 미리 입당을 해서 2번 놓쳤어요. 미리 입당했으면 서울시장 됐고 이번에도 빨리 입당했으면 안철수 대표가 당대표 됐습니다. 근데 계속 놓치고 있다. 그렇죠. 만약에 윤석열 전 총장보다 더 늦게 입당을 한다면 입당의 기회도 없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제 환영도 덜 받겠죠. 그런 우려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윤석열 총장 입당하기 전에 이제 빨리 들어오시는 게 맞아요. 보면 안철수 대표한테도 좋고 그것도 조건 달면서 그러니까 상황 파악이나 결단력이 저는 떨어진다고 봅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은 어떻습니까? 이게 체제가 좀 완성이 되면 경선 후보들이 대선 주자들이 들어오면 그 다음에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선거위원장으로 생각을 했었잖아요.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죠. 김종인 대표는 사실 우리 당의 현재 모습이 있게 해준 굉장히 은인 같은 분이고 그래서 대선 때 큰 역할을 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어떤 역할을 맡길지는 선대위원장은 저는 기본으로 하신다고 보고 더 추가적인 역할이 있는 건 아마 이준석 대표가 깊이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김종인 전 위원장의 뭐랄까요, 영입 시기는 윤석열 전 총장의 입당이랄지 이런 것들이 좀 마무리되는. 김종인 대표는 영입이라기보다 사실상 우리 당 대표했던 분인데 우리 당 사람이죠. 어차피 우리 당 사람이니까. 어차피 우리 당 사람입니다. 자연스럽게 한 가을쯤이면 들어오실 것이다. 그냥 어떤 역할 해달라고 부탁하면 전 해주실 것 같고 그런 문제로 아마 쭉 상의를 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기본소득에 관해서 꼭 하고 싶으시다고 그래서 말씀을 하고 싶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근데 이제 제가 이 지사는 이재명 지사는 기본 소득도 문제지만 그분 기본 인격이 문제다. 기본 인격이 문제다. 기본 인격이 더 문제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이준석 대표가 무슨 자격 시험 본다 그러잖아요. 그럼 다른 것보다도 뭐 컴퓨터, 영어, 수학 이런 것보다도 인성 테스트 해야 돼요. 인성 테스트 해야 된다. 진짜 이거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되는데 인격적 하자가 있는 분이 대통령 되면 국격 손상은 물론이고 국민 간 분열도 엄청 심해집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 제가 놀랐던 게 남양주 시장이 재난지원금 지역화표로 안 준다고 거기 갑자기 감사에 들어가지 않나. 또 뭐 그럼 싸우면서 다시 고발까지 했어요. 도지사가 시장을. 그리고 조세재정연구원 지역화폐 어느 정도 좀 문제점이 있다고 그러니까. 몇 달 전 이야기죠. 그럼 얼 빠졌다. 그러니까 논쟁을 하다가 조금 수틀리면은 바로 인신공격이 들어가요. 그러다가 법적으로 이제 고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두테르테식 같은 이런 정치를 해요. 트럼프 같은. 그러니까 21세기가 딴 게 아니라 기본적인
인성 이상은 돼야 된다. 근데 정치에 예. 이런 독재적 인성이 묻어나는 사람이 아직도 각광받고 있다는 게 민주당 쪽의 정치 후진성을 저는 그대로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하태경의 정치 인사이트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공정, 공익, 그리고 균형. 한 발짝 더 들어간다.